저희는 북한을 벗어나고 싶어요. 살려주시라오.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견한 북한 남매를 발견한 707녀군 중사. 그녀가 어린 북한 남매를 탈북시켜주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에 냉기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결마저 얼려버릴 듯 했다. 짙은 안개가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며 군사분계선 철책의 윤곽을 흐릿하게 지웠다. 이곳은 남과 북 이념의 칼날이 수십 년간 서로를 겨누고 있는 지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상처 비무장지대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곳에서 오직 소리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바람이 갈대를 스치는 소리, 이름 모를 풀벌레의 마지막 울음소리, 그리고 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팽팽한 긴장감의 소리.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하늘 중사는 몸을 낮춘 채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소음기 장착 소총은 마치 몸의 일부인 양자연스러웠다. 첨단 위장복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어둠 속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녀의 임무는 정기적인 적 침투 및 예상 도주로에 대한 정찰. 매번 반복되는 임무였지만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녀의 눈은 특수 제작된 야간 투시경을 통해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녹색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모든 움직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신호였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의 움직임은 이미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그녀의 귀가에 들려온 소리는 그 어떤 짐승의 소리와도 달랐다. 그 느낌. 아주 작고 애처롭게 끊어지는 소리. 마치 어린 짐승이 어미를 잃고 우는 듯한 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 사람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강중사는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온 신경을 집중했다. 심장이 강철처럼 조여왔다. 적게 기만술일 수도 있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유인하여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기만술이라기엔 너무나도 절박하고 꾸임이 없었다. 그녀는 수신호로 뒤따르던 팀원에게 대기 및 어호를 지시하고 소리 없이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접근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땅속에 묻힌 지뢰와 적의 눈을 함께 의식해야 했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허리 높이까지 자란 갈대밭 깊숙한 곳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그녀의 군생활 안이 평생을 통틀어 가장 비현실적인 광경을 날고해진 몸에 맞지 않는 북한군 군복을 입은 두 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보다 더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들의 얼굴은 오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자아이는 어떻게든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제 동생의 입을 작은 손으로 막고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동생을 안심시키려는 필사적인 의지의 산물이었다. 강 중사는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들이었다. 그것도 북한 군복을 입은 아이들. 머릿속에 모든 교범과 수칙이 경고음을 울렸다. 함정이다. 보고하라. 즉시 이탈하라. 하지만 그녀의 발은 얼어붙은 듯 땅에 붙어버렸다. 아이들의 떨림이 그 작은 어깨의 흔들림이 차가운 전선을 넘어 그녀의 심장에 직접 와닿았다. 그녀는 천천히 소총을 내렸다. 그리고 입고 있던 위장복 상의를 벗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접근을 눈치챈 여자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듯 동생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 눈에는 세상의 모든 불신과 적개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삭처럼 작지만 날카로운 경계심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강중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훈련장에서 외치던 단호한 구령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나직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여자아이는 여전히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작은 눈망울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희 왜 여기 있는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강중사의 물음에 여자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아이는 입술을 다렸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품에 안겨있던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칭얼거렸다. 누나,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고파. 그 말에 여자아이는 와르르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강중사를 향해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외치듯 말했다. 아빠, 엄마, 군대 아저씨들이 때려서 멀리 갔어요. 다시는 못 온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갈대밭의 새벽 바람처럼 차갑고 슬펐다. 그 순간 강하늘 중사는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도 김한술도 아니었다. 이념과 철책이 갈라놓은 비정한 땅에서 피어난 너무나도 시이고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그녀의 가슴속에서 군인으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규정과 원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얼어붙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아줄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려야 할 가장 무거운 결단이 되었다. 여자아이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강하늘 중사의 어깨를 짓눌렀다. 군대 아저씨들이 때려서 멀리 갔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어떠한 정치적 수사나 이념적 구호보다 더 직접적으로 분단의 비극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중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아이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벗어두었던 위장복 상의를 두 아이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옷에 남아있던 희미한 온기가 아이들에게 전해지자 경계심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여자아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름이 뭐니? 설미, 이설미. 여자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품속의 동생을 가리쳤다. 얘는 진우제 동생이에요. 그래, 설이 진우구나. 나는 강한의라고 해. 여기 군인 아줌마야? 아줌마라는 말에 설미의 눈이 조금 커졌다. 늘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군인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아이에게는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지는 듯했다. 강중사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보고 체계와 절차는 나중 문제였다. 지금 당장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규정이 아니라 온기였다. 그녀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보안을 위해 짧은 음함호로 상황을 보고했다. 여기는 하늘소. 여기는 하늘소. 목표 지점에서 작은 새돌 발견. 보호 조치 후 즉시 귀하겠다. 이상 수신자 너머의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작은 새라는 것은 사전 약속에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강중사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과 미세한 떨림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잠시 후 짧은 응답이 돌아왔다. 하늘소 알겠다. 둥지는 우리가 확보하겠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할 것. 강중사는 먼저 어린 진우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며칠을 굶었는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진우는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기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강중사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속삭였다. 괜찮아 진우야. 이제 무서운 거 없어. 따뜻한 곳으로 가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진우는 울음을 그치고 대신 지친 몸을 그녀에게 완전히 기댄 채 새꺼리기 시작했다. 설미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며 강중사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이곳은 비무장지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목숨을 잃는 지뢰밭이었다.
그녀가 정찰을 위해 이용했던 안전통로는 오직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극도의 집중력과 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설미야, 내 발자국만 정확히 밟고 따라와야 해. 절대로 다른 곳을 밟으면 안 돼. 알았지? 설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한 조숙함이 어려 있었다. 강중사는 한 손으로 진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설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둠과 안개 속에서 그녀의 기억력과 특전사로서의 감각만이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의 고른 숨소리와 설미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귀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무렵 아군의 초소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강중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설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설미야? 다 왔어. 설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면 우리도 아빠 엄마처럼 때릴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아이에게 군인과 초소는 폭력과 죽음의 공포와 동의어였던 것이다. 강중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설미와 눈을 맞췄다. 아니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여긴 달라. 여기서는 아무도 너희를 때리지 않아. 내가 약속할게. 그녀는 설미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다. 군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였다. 설미는 한참 동안 강중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은 눈 속에서 거짓없는 진심을 읽었는지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초소에 도착했을 때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귀신처럼 나타난 강중사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녀의 품에 안겨있거나 손을 잡고 있는 해진 북한 군복 차림의 두 아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상황은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아이들은 일단 임시 의무실로 옮겨져 간단한 건강검진과 함께 따뜻한 수프와 빵을 제공받았다. 허겁지겁을 입에 밀어넣는 진우와는 달리 설미는 동생이 먹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그제야 조심스럽게 빵을 한 입 빼어 물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모습에 의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강하늘 중사는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등장은 부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상부에서는 즉각 진상조사팀을 파견했고 곧이어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도착했다. 아이들은 단순한 존난자가 아닌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함의를 지닌 사건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강중사는 이제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차가운 철책을 넘어온 것은 두 아이만이 아니었다. 그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넘어온 따뜻한 온기. 그것은 규정과 절차만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남쪽으로 온 지 사흘이 지났다. 설미와 진우는 군병원에 격리된 병실에서 생활했다. 세상은 온통 낯선 것들 투성이었다. 버튼 하나로 불이 켜지고 벽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하루 3번 따뜻한 밥과 국이 나왔고 처음 보는 달콤한 과자들이 주어졌다.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특히 설미는 진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낯선 사람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잔뜩 경계하며 동생을 등 뒤로 숨겼다. 강하늘 중사는 그런 아이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상부의 조사를 받는 틈틈이 병실을 찾았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만이 아이들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강중사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서툰 솜씨로 종이접기를 가르쳐주며
경직된 마음을 풀어주려 했었다. 하지만 병실 밖의 현실은 차가웠다. 강중사는 연일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왜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기다리지 않았나? 적의 기만수일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나? 현장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위급했고 지체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중사의 행동은 자칫 우리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독단적 행위였어. 감정에 치우친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행동은 인도주의적 구조와 군법 위반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조차 의견이 갈렸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냉철함을 잃었다는 비판과 군인이기 이전의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는 옹호가 팽팽히 맞았다. 가장 힘든 것은 국가정보에서 파견된 조사관들과의 면담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자산으로 취급했다. 아이들에게 진행되는 면담은 조사라는 이름의 신문과도 같았다. 부모님은 군부대 소속이었나? 직책은 뭐였지? 부모님이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나? 가해자들의 얼굴이나 계급장을 기억하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설미는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아이는 끔찍했던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진우를 보호하려는 듯 더욱 작은 몸을 웅크렸다. 보다 못한 강중사가 나섰다. 아이들이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저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조사관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강중사는 이 사건에서 손 떼는 게 좋아? 군인이 민간인 그것도 적성 지역에서 온 아이들에게 과도한 감정이입을 하는 건 문제 소지가 다네. 그의 말은 비수처럼 강중사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곁에 있기로 결심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밤새 고혈에 시달리며 앓았다. 급성 폐렴 증상이었다. 아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계속 엄마 아빠를 찾았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진우 무서워. 설미는 울지도 못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동생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강중사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 강중사는 병실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진우의 이마를 닦아주고 설미를 품에 안아 토닥이며 잠을 재웠다. 다음 날 아침 진우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다. 곤히 잠든 동생의 얼굴을 확인한 설미는 그제야 안심한 듯 강중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줌마. 응, 설미야. 동생 진우는 아직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설미는 처음으로 비밀을 털어놓았다. 맞아서 돌아가시던 날 진우는 잠들어 있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가 우리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멀리 일하러 갔다고 곧 우리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진우가 너무 슬퍼할까봐 무서워서 7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진실의 무게였다. 강중사는 아무 말 없이 설미를 안아주었다. 작고 여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강중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이들이 새로운 세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신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며칠 후 상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아이들은 북한이 탈주민으로 공식 인정되어 정착지원시설로 이송되고 강한 중사에게는 경고 처분과 함께 당분간 작전에서 배제된다는 통보가 내려졌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에 흠집이 갔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아이들이 병원을 떠나는 날 설미는 강중사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직접 접은 종이약을 내밀었다. 아줌마 고맙습니다. 허튼 솜씨로 접어 삐뚤했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강중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약속했다. 꼭 다시 보러 갈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을 태운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강중사는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군복을 입고 철책을 넘는 것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철책을 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아이들이 머무르게 된 곳의 공식 명칭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였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하나원이라고 불렀다. 남과 북의 사람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 이름이 담고 있는 희망적인 의미와는 달리 설미가 느낀 하나원의 첫 신상은 거대한 유리 상자에 갇힌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받았다. 군 병원의 답답한 병실보다는 나았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과 감시의 눈길은 여전히 아이들의 숨통을 조였다. 설미와 진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아동반에 배정되었다. 그곳에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10명쯤 있었다. 모두 설미 남매처럼 북에서 온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이 건너온 길과 사연은 제각이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은 아이, 먼저 온 부모를 따라 나중에 합류한 아이, 심지어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다.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온 설미와 진우의 존재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특별하고 이질적인 이야기로 퍼져나갔다. 초반 며칠간 설미는 철저하게 자신과 동생을 고립시켰다. 다른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만 할 뿐,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진우만이 유일한 세상이었고 진우를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임무였다. 진우는 다행히 특유의 해맑음으로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특히 남쪽의 음식들은 어린 진우에게 신세계였다. 매일 나오는 하얀 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형색색의 과자들이었다. 누나, 이거 봐. 무지개 맛이나. 진우는 처음 맛보는 알록달록한 막대 사탕을 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설미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다. 이 모든 풍요와 안락이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동생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의 무게가 아이의 어깨를 짓눌렀다. 엄마, 아빠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데리러 올 거야. 이 거짓말은 진우를 지탱하는 힘인 동시에 설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한편 작전에서 배제된 강하늘 중사는 하루하루를 초조함 속에서 보냈다. 서류 작업과 부대 내 훈련으로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온통 하나원에 있는 아이들에게가 있었다. 상부에서는 그녀에게 아이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그녀의 행동이 군의 원칙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강중사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주말 외출 허가를 받아 사복으로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하나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면실에서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설미와 진우가 담당 직원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하늘 아줌마. 진우가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설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춤거리면서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반가움이 서려 있었다. 강중사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온 장난감과 옷가지를 꺼내 놓았다. 진우는 새로운 로봇 장난감에 정신이 팔렸고 설미는 예쁜 머리핀을 손에 준 채 말없이 만지작거렸다. 지낼만의 친구들은 좀 사귀었고 강중사의 물음에 설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잘 먹고 잘 지내요. 근데 밤마다 엄마 아빠 꿈을 꾼대요. 설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중사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7살 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단순히 밖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이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상처를 보듬는 진짜 보호자가 되어야겠다고. 그 결심을 시험하는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다.
하나원에서 외부 사회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마트에 가는 날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거대한 공간에 아이들은 모두 넋을 잃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과자들, 끝없이 진열된 장난감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장식들. 진우는 눈이 휘동그해져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바빴다. 설미는 잠시도 진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 애었다. 하지만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스크림 코너의 화려한 불빛에 이끌린 진우가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설미가 동생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몇 분이 흐른 뒤였다. 진우야, 이진우. 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새도 없이 미친 듯이 마트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넓고 복잡한 마트에서 동생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인솔 교사들과 직원들이 아이를 찾아 나섰고 마트 전체에 아이를 찾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5살 이진우 군을 찾습니다. 파란색 상의의 안내 방송은 오히려 설미의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쁜 사람에게 잡혀갔으면 어떡하지? 길을 잃고 울고 있으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처럼 다시는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공포는 아이의 작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식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강하늘 중사에게도 전해졌다. 보고를 듣는 순간 강중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를 박차고 나왔다. 차를 모라우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것은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군인으로서의 복종 의무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사명감이 더 중요했다. 마트에 도착한 그녀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설미를 발견했다. 강중사는 설미를 부둥켜 안았다. 괜찮아, 설미야. 내가 꼭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녀는 군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감각을 총동원했다. 마트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아이의 예상 동선을 추적했다. 그녀는 일반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사각지대, 창고 뒷문, 직원용 통로까지 사이 훔쳤다. 특수부대원의 눈으로 본 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작전 구역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이를 찾아냈다. 진우는 마트 구석에 애완동물 코너 강아지들이 모여있는 유리장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다. 아이는 길을 잃었다는 공포보다 처음 보는 작은 생명체들에 대한 호기심에 넋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야. 설미가 달려와 동생을 부둥켜 안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진우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두 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며 강중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강중사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원 측의 특별 허가를 받아 아이들의 임시 숙소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고, 그리하여 다시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그것은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경력. 어쩌면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건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다. 강하늘 중사가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책임감이 뒤섞인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다. 대한민국에서 미혼의 현역군인, 그것도 특수부대 여군이 탈북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신청서는 여러 부서의 책상 위를 떠돌았다. 군 내부에서는 그녀의 지나친 감정 개입을 문제 삼았고,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실적인 양육 환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류 덤미와 신름하고 딱딱한 표정의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것은 적진에 침투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이었다. 강중사 제정신인가?
자네의 임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 그녀를 지켜봐온 주임원사의 충고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 또한 국가를 지키는 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주임원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정보원이었다. 아이들의 DMZ 월경 사건은 여전히 종결된 사안이 아니었다. 특히 아이들의 진술 외에는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부모님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그들의 의구심을 자극했다. 그들은 최악의 경우 아이들이 고도로 훈련된 공작원이거나 혹은 북한의 새로운 대남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국정원의 대북 파트 소속 김진철 요원은 그 의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북한 관련 업무를 다뤄온 베테랑으로 인간의 감정보다는 냉철한 데이터와 정황 증거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강한 중사와 아이들의 관계를 비정상적일 정도로 주시하기 시작했다. 특전사 중사가 아무런 연구도 없는 탈북 아동에게 저렇게까지 헌신적이다. 일반적인 동정심의 범주를 넘어선다. 배우를 캐봐야 해. 김 요원은 하나원 내부의 정보원을 심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다. 아이들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심지어 잠고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아이들의 심리 상담 기록과 건강검진 자료까지 모두 검토하며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려 애웠다. 설미는 자신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상담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늘 집과 나무 그리고 웃는 얼굴에 엄마 아빠를 그렸다. 행복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의제였다. 하지만 김 요원의 눈에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키는 요소일 뿐이었다. 어느 날 김 요원은 직접 아이들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대동하고 특별 면담이라는 명목하에 설미와 진우를 분리시켰다. 진우에게는 친절한 아저씨처럼 다가가 장난감을 주며 환심을 사려 했고 설미에게는 날카롭고 집요한 질문을 던졌다. 설미야, 아빠가 군부대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고 들었는데 맞니? 혹시 아빠 어깨에 있던 별 모양 기억나니? 몇 개였지? 기억 안 나요. 그래. 그럼 엄마는 어디서 일하셨어? 혹시 밤에 몰래 어디 나가시거나 이상한 기계를 만지는 걸 본 적은 없니? 질문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마치 거대한 그물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설미는 숨이 막혔다. 김 요원은 설미의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거짓말 탐지기라도 되는 양 아이를 몰아붙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북한 군부대 막사 사진 여러 장을 꺼내 놓았을 때였다. 자, 이 중에서 설미가 살던 곳이랑 제일 비슷한 곳을 한번 골라볼래? 혹시 아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사진 속에는 설미가 기억하는 아빠가 일하던 부대의 모습이 정확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사진의 구석에 설미는 아빠와 함께 일하던 아저씨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 순간 아이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김 요원은 놓치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나. 누구지? 말해봐. 설미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여기서 무언가 잘못 대답하면 자신과 진우 그리고 하늘 아줌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깨달았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바로 그때 면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하늘 중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후견인 자격 심사의 일환으로 하나원을 방문했다가 아이들이 분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입니다. 아이들에게서 당장 떨어지십시오. 강 중사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김요원 같은 베테랑 요원조차 순간적으로 주춤하게 만들 정도였다. 강중사,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조사다.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이 아이들의 임시 보호자로서 저는 이 부당한 조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언론에 모두 알리겠습니다. 강중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녀는 설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김요원과 정면으로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할 듯 흘렀다. 김요원은 이를 갈았다. 군인 나불랭이가 자신의 일에 감히 끼어든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이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결국 사진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물러섰다. 좋아. 오늘은 이만하지.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강하늘.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내가 반드시 밝혀낼 테니까. 김요원이 떠나고 면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중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설미는 그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적은 북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심과 불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은 바로 자신들의 등 뒤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더니 공간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강중사는 깨달았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녀 역시 단순한 군인이 아닌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김진철 요원의 집요한 조사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설미는 그날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낯선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다. 아이는 다시 입을 닫아버렸고 세상과 자신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았다. 진우는 그런 누나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해맑기만 하던 아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시도 때도 없이 설미에게 물었다. 누나,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우리 언제 데리러 온대? 예전 같으면 설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둘러댔을 것이다. 응,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와. 진우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으면 금방 오실 거야.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은 아이의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더 이상 쉽게 내뱉어지지 않았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김요원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다. 몰라. 설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늘 차갑고 단호했다. 진우는 그런 누나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다. 남매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차가운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하늘 중사는 아이들의 위기를 직감했다. 그녀는 후견인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떻게든 아이들의 곁에 머물며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어야 했다. 그녀는 결국 군의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개인 사유라는 내 글자를 적어내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해했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보다 더 중요했다. 당연히 부대는 발칵 뒤집혔고 그녀는 사실상 불명예 전역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녀는 하나원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아이들도 따뜻한 집밥과 그녀의 변함없는 애정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강중사는 일부러 엄마나 아빠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세상에는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려 했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강중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놀이 공원으로 향했다. 회전 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으며 아이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특히 진우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문제는 관람차 안에서 벌어졌다.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는 관람차 안에서 진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심코 말했다. 저기 봐, 누나. 우리 집보다 더 높다.
아빠가 그러셨는데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높은 데서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어. 아빠는 언제 와서 약속 지키실까? 그 순간 설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동생의 순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설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들썩이며 통곡했다. 아이는 지난 몇 달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공포, 죄책감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진우야, 흐흥.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누나, 왜 그래? 무슨 거짓말? 진우는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한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았다. 강중사는 직감했다. 멀 것이 왔다고. 그녀는 조용히 진우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통곡하는 설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설미는 울면서 말을 멈추고 다시 울기를 반복하며 힘겹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 다시는 못 와. 군대 아저씨들이 우리 보는 앞에서 때려서 그래서 하늘나라로 갔어. 다시는 우리 보러 못 와. 흐흥 미안해. 진우야. 무서워서 너까지 슬퍼할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관람차는 어느새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해 있었다.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지만 좁은 관람차 안에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이는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았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었다. 아이의 작은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말을 잃었다. 아이는 먹지도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의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과 유사한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설미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동생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냈다. 강하늘 중사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두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만 매달렸다. 그녀는 매일 진우의 곁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아무 대답 없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설미에게는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하며 아이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려 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늦은 밤 잠 못 이루고 진우의 침대맛을 지키고 있던 강중사는 아이의 작은 속삭임을 들었다. 아줌마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듣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강중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아이를 돌아보았다. 나 졸려요. 진우는 강중사의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다. 아이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것은 슬픔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강중사는 아이의 손을 마주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깨어진 약속의 잔내 위에서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상처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아이들의 세상은 잠시 무너져 내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없었기에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보듬을 수 있었다. 강하늘 중사는 군인의 강인남 대신 엄마의 부드러움으로 설미는 동생을 속여야 했던 죄책감 대신 누나의 책임감으로 진우는 텅 빈 슬픔 대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의존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하지만 감정적인 유대를 넘어 법적인 가족이 되는 길은 험난했다. 강중사가 제출한 후견인 지정 신청서는 마침내 가정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 복도를 걸었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복도는 마치 그녀가 걸어온 군생활처럼 느껴졌지만 양손에 전해져 오는 아이들의 작은 온기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판사석에 앉은 중년의 여성 판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와 강중사를 번갈아 후보았다. 검사 측 자리에는 아동보호기관의 담당자와 정부 측 변호인이 앉아 있었다. 신청인 강하늘 신청인은 현재 특수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으로 장기 휴가 중입니다. 직업의 특수성과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정신적 외상이 극심한 아동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강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판장님, 제 직업이 군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제게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장 무거운 약속입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 또한 제게는 가장 무거운 약속이며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지켜낼 사명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답변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변호인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사명감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신청인은 미혼이며 양육 경험이 전무합니다. 군복귀 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수입원도 불안정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안정적인 위탁 가정이나 시설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논리적인 반박에 강중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지만 현실의 잣대는 냉정했다. 그녀의 군인 연금과 모아둔 돈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빠듯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가 머뭇거리는 사이 법정의 분. 증인이 출석했다. 국정원의 김진철 요원이었다. 그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의 심리 상태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제출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김 요원은 증인석에 서서 강중사를 차가운 눈으로 한 번 쏘아본 뒤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요원은 해당 아동들의 초기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특히 강하늘 중사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한 양육 관계라기보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구원자 판타지에 가깝다는 것이 저희 측 심리분석관의 소견입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정서 발달을 위해 특정 개인과의 과도한 유착관계를 분리하고 전문적인 기관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의 발언은 법정에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비정상적 구원자 판타지라는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강중사의 가슴에 박혔다. 김 요원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 결과는 아이들을 2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중사는 절망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설미가 벌떡 일어섰다. 작은 아이의 돌발 행동에 법정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 아이는 떨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증인석을 향해 걸어 나왔다.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의 침묵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아니에요. 우리 아줌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판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설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저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갈대밭이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모두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의심할 때 하늘 아줌마 혼자 우리를 안아줬어요.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저랑 진우는 진작에 죽었어요. 설미는 울먹이며 강중사를 돌아보았다.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에요. 제발 우리 헤어지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아이의 절규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냉철함을 유지하던 판사의 눈가마저 붉게 물들었다. 김진철 요원은 굳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논리가 한 아이의 진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달은 듯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판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알겠다. 아이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그날 오후 법원은 강하늘 중사의 후견인 자격을 최종 승인했다. 법정문을 나서며 강 중사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후견인이라는 법적인 이름은 그녀가 지금껏 달아왔던 그 어떤 계급장보다도 무겁고 성스러운 책임감의 무게로 다가왔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편견과 의심을 이겨내고 비로소 서류상으로도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을 향한 진짜 위협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법원의 결정 이후 세 사람의 삶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강하늘 중사는 군의 장기 휴직을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절이었다. 설미와 진우는 동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입학했다. 처음에는 북에서 온 억양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설미는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다.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 앞을 당당히 막아서며 내 동생한테 사과해라고 외칠 줄 아는 용감한 아이로 성장했다. 진우도 누나와 하늘 이모의 사랑 속에서 점차 말수를 되찾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강중사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오후에는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하며 평범한 엄마의 삶에 적응해 나갔다. 총을 잡는 것보다 과일 깎는 것이 더 어렵고 작전 지도를 보는 것보다 유치원 안내문을 읽는 것이 더 복잡했지만 그녀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행복했다. 아이들이 잠든 밤 그녀는 아이들의 방문을 열고 잠든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곤 했다. 치흑 같던 비무장지대의 새벽 갈대밭에서 떨고 있던 두 아이를 만난 것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운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국정원의 김진철 요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강하늘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강중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김 요원은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과 보고서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최근 중국을 통해 새로운 탈북민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인민무력부 소속의 중급 장교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새로운 탈북민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설미와 진우의 아버지 리영철 대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리영철 대좌 처음으로 듣는 아이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리영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외화벌리 사업, 특히 무기 밀매와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폭행치사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호위 사령부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숙청당한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및 국가재산 횡령이었습니다. 김 요원의 설명에 강중사는 숨을 죽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문제는 리영철이 빼돌렸다는 국가재산입니다. 북한 보위부에서는 그가 거액의 비자금과 핵심 기밀이 담긴 장부를 어딘가에 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방의 열쇠를 그의 자녀들이 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쪽의 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 요원은 마지막 보고서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최근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찰총국 소속의 특수공작조입니다. 두더지라고 불리는 놈들인데 흔적도 없이 목표를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놈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 강하늘 씨 당신의 집이 될 겁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강중사를 덮쳤다. 평화는 신기루였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작은 행복의 성은 사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탈북 고아가 아니었다. 북한 정권의 명운이 걸린 비밀의 열쇠이자 그 열쇠를 노리는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김효원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강하늘 씨,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707의 강중사로 돌아와 당신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지키십시오. 우리 국정원은 뒤에서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차가운 현실 통보였다. 그날 이후 강중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야성이 깨어났다.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량,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처음 보는 얼굴들. 무심코 걸려왔다가 끊어지는 전화. 이전에는 무시하고 지나쳤을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녀의 예민한 감각에 하나하나 걸려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집 안팎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아이들의 방창문에는 강화 필름을 붙였고 현관문에는 최신 보안 장치를 설치했다. 그녀의 손에는 다시 총이 들렸다.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였지만 그녀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들은 살상 무기와 다름없는 위력을 뿜어냈다. 설미와 진우는 이모의 변화를 어렴풋이 눈치챘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창밖을 살피는 모습,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 아이들은 불안해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이모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을 뿐이었다. 마침내 북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툭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 디지털 도어록의 불빛이 꺼졌다. 정적.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강중사는 아이들의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채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에는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는 지극히 미세했지만 어둠 속에서 모든 감각을 곤두우고 있던 강하늘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소파 뒤에 숨겨두었던 단단한 티타늄 합금 재질이 3단봉을 꺼내든 그녀는 소리 없이 아이들의 방문 앞으로 이동해 그림자처럼 몸을 숨겼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지만 호흡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백 번의 실전 훈련과 작전을 통해 몸에 각인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특전사의 본능이었다. 비타는 짧은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한 줄기 복도 등 불빛이 틈새로 새어들어오며 검은 형체 2개의 윤곽을 드러냈다. 놈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전에 집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강중사는 숨을 죽인 채 놈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한 놈은 거실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놈은 침실이 있는 복도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녀가 숨어있는 쪽이었다. 거리는 불과 5m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기척을 탐색하는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복도로 접근하던 놈의 발이 아이들 방문 앞에서 멈췄다. 놈이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강중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벽을 박차고 뛰쳐나가며 번개처럼 움직였다. 어둠에 익숙해진 놈의 눈이 뒤늦게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컥! 강중사의 3단봉이 정확하게 놈의 목젖을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놈은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동시에 거실에 있던 다른 한 놈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놈의 손에는
서슬펄 단검이 들려 있었다. 좁은 복도 안에서 두 사람의 격투가 벌어졌다. 놈은 북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공작원이었다. 그의 공격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강중사 역시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단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는 놈의 공격을 유려하게 피하며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해 반격했다. 벽을 짚고 몸을 날려 놈의 관자 노리를 걷어차고 쓰러지는 놈의 팔을 꺾어 단검을 빼앗았다. 순식간에 2명의 공작원을 제압했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쓰러져 있던 첫 번째 놈이 품속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강중사는 빼앗은 단검을 망설임 없이 놈의 어깨에 내리꽂았다. 으악! 고통을 참지 못한 놈의 입에서 처음으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아이들 방에서 놀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무서워. 설미야 진우야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문 잠그고 있어? 강중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제압한 공작원들의 몸을 묶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라. 강하늘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방충망이 칼로 깔끔하게 돌려내져 있었다. 세 번째 침입자. 그는 앞선 2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수였다. 강중사는 그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정확히 그녀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역시 707 출신은 다르군. 이 정도 실력일 줄은 몰랐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 그의 말투에는 남한 억양이 섞여 있었다. 국내에 오랫동안 잠복해온 고정 간첩일 가능성이 높았다. 내 놈들이 찾는 건 여기 없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지. 얌전히 길을 비키시지.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강중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와 마주섰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방문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아이들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문을 열 수 없을 거다. 어리석군. 남자가 방하의 손가락을 꺼는 순간이었다. 쾅 하는 괴음과 함께 아파트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국정원 대테러 팀이었다. 움직이지 마우. 손 들어.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공작원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총을 강중사에게서 거두고 자신의 관자놀이에 가져다 댔다. 리영철의 유산은 공화국의 것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망설임 없이 방아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상황은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잠시 후 현장을 지휘하던 김진철 요원이 강중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괜찮습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중사는 김 요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어떻게 알고 온 거죠? 제가. 사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위태롭게서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탈북 고아가 아니었다. 북한 정권의 명운이 걸린 비밀의 열쇠이자 그 열쇠를 노리는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김 요원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강하늘 씨,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707의 강중사로 돌아와 당신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지키십시오. 우리 국정원은 뒤에서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차가운 현실 통보였다. 그날 이후 강중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야성이 깨어났다.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량,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처음 보는 얼굴들. 무심코 걸려왔다가 끊어지는 전화. 이전에는 무시하고 지나쳤을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녀의 예민한 감각에 하나하나 걸려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집 안팎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아이들의 방창문에는 강화 필름을 붙였고 현관문에는 최신 보안 장치를 설치했다. 그녀의 손에는 다시 총이 들렸다.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였지만 그녀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들은 살상 무기와 다름없는 위력을 뿜어냈다. 설미와 진우는 이모의 변화를 어렴풋이 눈치챘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창밖을 살피는 모습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 아이들은 불안해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이모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을 뿐이었다. 마침내 북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툭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 디지털 도어록의 불빛이 꺼졌다. 정적.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강중사는 아이들의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채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에는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는 지극히 미세했지만 어둠 속에서 모든 감각을 곤두우고 있던 강하늘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소파 뒤에 숨겨두었던 단단한 티타늄 합금 재질이 3단봉을 꺼내든 그녀는 소리 없이 아이들의 방문 앞으로 이동해 그림자처럼 몸을 숨겼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지만 호흡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백 번의 실전 훈련과 작전을 통해 몸에 각인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특전사의 본능이었다. 비타는 짧은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한 줄기 복도 등 불빛이 틈새로 새어들어오며 검은 형체 2개의 윤곽을 드러냈다. 놈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전에 집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강중사는 숨을 죽인 채 놈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한 놈은 거실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놈은 침실이 있는 복도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녀가 숨어있는 쪽이었다. 거리는 불과 5m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기척을 탐색하는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복도로 접근하던 놈의 발이 아이들 방문 앞에서 멈췄다. 놈이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강중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벽을 박차고 뛰쳐나가며 번개처럼 움직였다. 어둠에 익숙해진 놈의 눈이 뒤늦게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컥! 강중사의 3단봉이 정확하게 놈의 목젖을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놈은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동시에 거실에 있던 다른 한 놈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놈의 손에는 서슬펄 단검이 들려 있었다. 좁은 복도 안에서 두 사람의 격투가 벌어졌다. 놈은 북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공작원이었다. 그의 공격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강중사 역시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단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는 놈의 공격을 유려하게 피하며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해 반격했다. 벽을 짚고 몸을 날려 놈의 관자 노리를 걷어차고 쓰러지는 놈의 팔을 꺾어 단검을 빼앗았다. 순식간에 2명의 공작원을 제압했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쓰러져 있던 첫 번째 놈이 품속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강중사는 빼앗은 단검을 망설임 없이 놈의 어깨에 내리꽂았다. 으악! 고통을 참지 못한 놈의 입에서 처음으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아이들 방에서 놀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무서워. 설미야 진우야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문 잠그고 있어?
강중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제압한 공작원들의 몸을 묶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라. 강하늘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방충망이 칼로 깔끔하게 돌려내져 있었다. 세 번째 침입자. 그는 앞선 두 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수였다. 강중사는 그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정확히 그녀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역시 707 출신은 다르군. 이 정도 실력일 줄은 몰랐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 그의 말투에는 남한 억양이 섞여 있었다. 국내에 오랫동안 잠복해온 고정 간첩일 가능성이 높았다. 내 놈들이 찾는 건 여기 없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지. 얌전히 길을 비키시지.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강중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와 마주섰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방문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아이들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문을 열 수 없을 거다. 어리석군. 남자가 방아의 손가락을 꺼는 순간이었다. 쾅 하는 괴음과 함께 아파트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국정원 대테러 팀이었다. 움직이지 마우. 손 들어.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공작원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총을 강중사에게서 거두고 자신의 관자놀이에 가져다 댔다. 리영철의 유산은 공화국의 것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망설임 없이 방아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상황은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잠시 후 현장을 지휘하던 김진철 요원이 강중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괜찮습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중사는 김 요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어떻게 알고 온 거죠? 제가. 당일 밤 인천항의 낡은 부두에는 비릿한 바닷바람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하늘은 방탄복 위에 익숙한 검은색 전술 조끼를 입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다. 몇 달 만에 다시 잡는 총이었지만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인 양 익숙했다. 그녀는 국정원 대테러 팀과 함께 폐창고에 몸을 숨겼다. 얼마 후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창고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놈들이었다. 그들은 최정의 답답게 경계망을 뚫고 신속하게 창고 내부로 진입했다. 지금이다. 공격 개시. 김 요원의 명령과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고 사방에서 총격이 시작되었다. 갑작스러운 기습의 공작원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전열을 가다듬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창고 내부는 순식간에 총성과 성광 비명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하늘은 그 지옥 같은 혼란의 중심에서 냉정하게 적들을 조준했다. 그녀의 총구에서 불을 뿜는 총알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들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그녀는 단순히 총을 쏘는 것이 아니었다. 동료들의 사각을 막아주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며 전장의 흐름을 잃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707의 전설 강하늘을 기억하고 있었다. 치열한 교전 끝에 대부분의 적들이 제압되었지만 리더로 보이는 마지막 한 명이 인지를 잡고 저항했다. 그는 부상당한 국정원 요원의 목에 칼을 댄 채 소리쳤다. 모두 총 버려. 그렇지 않으면 이놈 목을 그어 버리겠다. 모두가 움직임을 멈춘 그 순간 강하늘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창고 2층 구조물 위로 소리 없이 올라가 적의 등 뒤를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녀는 공중에서 적의 목을 다리로 휘감아 조르며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적은 인지를 놓쳤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강하늘은 총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약과 먼지가 뒤엉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1년 후 어느 바닷가 마을 작은 2층 집 앞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설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고 진우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강아지와 장난을 치고 있었다. 엄마, 점심 뭐예요? 진우의 외침에 주방 창문으로 한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군복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은 강하늘을 아니 이제는 박서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그녀였다. 오늘은 우리 진우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북한 공작원 소탕 작전 이후 국정원은 그들의 공을 인정해 완벽한 신분 세탁과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군의 명예 전역을 신청했고 이제는 평범한 엄마 박서연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김진철 요원은 가끔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올 뿐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갈매이 우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이모 아니 엄마. 설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를 구해줘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되어줘서요. 강하늘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임무를 완수했지만 단 한 번도 이처럼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차가운 철책과 이념의 벽을 넘어 죽음의 갈대밭에서 시작된 기적.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족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실린 바람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평화의 바람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